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정우입니다. 아침부터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좀 힘드시죠? 근데 어쩌면 또 논술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유지하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은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자료집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들이 어떤 성격인지 그 글들은 어떤 데서 출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집을 통해서 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논술 문제, 지문과 그다음에 예시 답안, 그다음에 그 예시 답안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만 보고도 충분히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출제한 입장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반적인 논술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시험 전에 논술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 시험 치고 수능을 보고 난 직후에 논술 시험이 예정돼 있죠. 잠시만요. 네.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에서 실시합니다. 출제 유형은 한 교과에 특정되지 않은 여러 교과의 통합 교과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계열별로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 자연계열 이렇게 출제합니다. 인문계열 2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대학에 전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 시험이고 인문계열 1은 그 외 나머지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제시문은 동서양의 고전, 현대의 좋은 책들, 그리고 교과서, 통계자료, 도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시문의 통합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의 모의 논술을 이번에 저희가 출제할 때에는 인문 1은 어떤 사이, 무엇과 무엇의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연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하는 동서양의 좋은 글들을 모아서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인문 2에서는 인간의 알미란, 인간의 지식이란, 진리란, 과학이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좋은 글들을 뽑아서 그 글들을 가지고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형식을 잠깐 보시면 인문계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문항 수하고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문항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문항은 각각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3개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대략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항을 3개를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글을 독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지를 잘 담은 글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에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포함되게 되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2에서는 저희가 지금 수리 논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수리 논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만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거기에 정보들을 추론하는 능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문제는 이따가 다른 전공의 수학교육과의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보시면 저희는 통합형 제시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과의 특정 분야의 내용들이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제시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어떤 사이, 아니면 지식 이런 거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연관성 있는 제시문들을 선정합니다. 이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사성, 차이점, 연관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양한 추론이나 분석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능력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글이 우선 제시문을 저희가 드릴 때 사실관계를 그냥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글보다도 어떤 논점과 주장이 뚜렷한 글을 많이 제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는
그냥 바로 정답이 무엇일까 이런 걸 찾기보다는 논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은 답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사항은 제시문에 담긴 문제의식을 먼저 찾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제 혹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물,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좀 다르게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답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특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출제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일종의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을 그 문항의 정보에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다양한 주장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선행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반복, 암기, 재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들을 보고 그 글들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문 2에 있는 수리 문제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 사고고 정보를 통계를 활용하여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 논술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 앞부분에 혹은 또 뒤에 해설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서 간단히 빠르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 분야에 가나 다라 마바사 7개의 지문이 있고요. 그 질문들 각각 지문들 가운데 가나 그다음에 다라 그리고 마바사를 하나씩 엮어서 문항 3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가번 지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누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라는 책에서 지문을 선정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의 흐름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이 글의 키워드로 삼고 있고요. 이 흐름의 공간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단히 흥미로운 새로운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도 지배 세력의 불평등한 공간의 어떤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통찰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피에르 레비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글에는 예전에 그 유목 사회의 사람들이 돌아다녔던 그 유목처럼 이제 이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유목의 공간이 탄생하였다. 그래서 앞에 그 흐름의 공간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유목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지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집단 지성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예시 답안을 보시면 어떤 공간에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흐름의 공간과 그다음에 유목의 공간의 어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비교하여서 그렇게 하여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의 내용, 나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흐름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것과 관계지어 볼 때의 유목 공간의 특성, 또 유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볼 때의 흐름 공간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서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영어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쉬운 영어 문제를 영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생태계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한 연결망에 특히 중간에 보시면 도움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좀 서로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망에 집중해서 서술된 내용입니다. 반면 바라바시의 링크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콩과 콩깍지 그리고 인간의 부 이것이 이상하게도 대략 한 80%의 부가 20%의 인구에 몰려 있다. 이러한 어떤 인간과 혹은 자연의 법칙을 네트워크 사회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특히 이제 그 네트워크 사회의 각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 먼저 구축된 노드가 왜 불평등하면서도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정보나 연결망이 특정 부분에 먼저 된 부분에 치중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통찰을 담은 글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제시문에서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여기 이제 영어 지문이니까요. 영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라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라의 관점에 특별히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라의 관점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의 관점을 비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정보들이 불평등하게 흘러가고 존재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저 도움의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 문제를 서로의 어떤 그 좋은 작용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할 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켄 윌버의 무경계라고 하는 글입니다. 경계가 없다 하는 것인데요. 이 경계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 혹은 높고 낮음 어둡고 밝음 이 모든 대립의 개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대립은 서로를 전제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경계가 지어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가 서로 의존하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하여 대립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리바이어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만인에 대한 투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어떤 그 불신, 또 지배관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들을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글은 4에 있는 글은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를 침략했던 그리고 옛날에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런 청나라에 박지원이 가서 보니 아직 간신히 국경에 들어섰기만 했을 뿐인데도 문명이 발달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질투심이랄까요? 어떤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다 이제 곧 깨닫고 너무 이제 속 좁게 저 같은 그 소견이 좁은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장님의 눈, 맹인의 눈처럼 현실의 차이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해서 차라리 평등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런 태도를 좀 이렇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글을 그러니까 대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글을 놓고 대립 관계에 대한 제시문 마바사의 태도를 대비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명확한 대립 관계와 투쟁의 관계.
세 번째는 대립의 관계가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대립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장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혹은 제3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각각의 이 대립 관계에 대한 통찰을 서로 다르게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대립 관계가 각각의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상세한 예시는 후에 있는 예시 답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의 비슷하고 차이나는 지점들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 계열의 인문 2의 문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터 버크의 지식이라고 하는 글이 첫 번째 글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이나 좀 약간 어려운 글들을 보시면 각주 달려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본문의 밑부분에 줄을 달죠. 그 각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이 원전을 찾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또 자신의 주장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원전을 붙임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 그래서 약간은 원전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홍길주의 수여방필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동양의 원전에 대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이 글에서는 주석은 육경과 같은 노노몽제 대학중용 같은 그런 육경과 같은 성인들의 원전에 대해서 해설을 제시하는 거지만 그것은 신하나 하인의 관계여서 종속적인 것, 부차적인 것의 의미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석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원전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타에 나타난 원전을 대하는 태도, 상대적으로 가에서는 원전을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주석을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나의 글에서는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태도가 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븐 샤핀의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글에 지식과 사회체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 지식은 사회적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사회가 바뀌면 그 지식의 옳음 혹은 그 지식에 대한 우리가 진리일 것이다, 이런 것도 같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대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옆에 있는 글은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분의 개인적 지식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개인적 지식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여러 분야의 글을 보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 개념인데, 암묵지,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딱 서술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원심력과 구심력의 물리 공식을 몰라도 자전거 커브는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돌 수 있는 것. 부력의 원리를 몰라도 수영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비형식성,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마하버는 진리에 도달하는 합리주의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데카르트의 글입니다. 데카르트의 이 글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미 배우신 바 있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의 확실성, 형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주눅 드실 수도 있어요. 데카르트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나 사회문화 교과서, 철학 윤리 교과서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글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원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관점들을 중요하게 파악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문항을 보면 제시문 다와 라의 입장을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하더라도
앞에 것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 지식의 가치나 지식에 대한 신뢰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상대성 혹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식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암묵적 지식 혹은 개인적 지식의 단계에서 보면 지식의 비형식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다와 라의 입장은 각각 그렇게 요약이 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입장을 비판한다면 앞에 다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마가 너무 지나치게 지식의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방법, 진리에 이른 형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요지의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담은 글들을 이 제시된 어떤 뭐 그 내용과 분량에 맞게 그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문 2의 문제 2번은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번의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데카르트의 글을 마바사를 엮어서 이렇게 문항을 출제해봤습니다. 바에서는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회 속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고요.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사용하려고 들 때 그 어떤 모순이라고 하는 것, 진리와 그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떤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정한 지식인이다라는 관점을 사르트르가 이 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지문인데요. 이건 이제 소설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에 요제프 크네이트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뭐 선생격인 그 대가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대가는 이제 그 나름의 관점에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 그다음에 경험, 투쟁 이런 것들에 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인용문입니다. 저희가 이 세 개의 글을 놓고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에서 인용문의 대가의 생각에 대해 분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의 대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추구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의 존재 여부를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문의 대가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겠죠. 제시문 바에서는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사회성이랄까요? 사회 속에서 지식이 가지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설명 없이 지식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투쟁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석하여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의 그러니까 인문 계열의 인문 1, 그다음에 인문 2의 문제들을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인문 2의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사회과학대학과 그다음에 경영대학에 지원을 하시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로서 특히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게 되는 통계 자료, 도표, 분석 자료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서 자신의 필요한 정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석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 가운데 그 정보들이 전제하고 있거나 그 정보들 사이들을 추론하여서 새롭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능력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3번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투자,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R&D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걸 하기 위한 투자액이 있는데요. 그 투자액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자료는 여기 있는 수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산기 없이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뒤에 복잡한 수치들은 다 빼고 숫자들 좀 단순화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가격, 총 연구개발 투자의 경상가격 그리고 투자 금액을 1995년 물가를 1로 하는 물가지수로 나누어 준 불변가격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가격과 1995년 기준의 불변가격 그리고 대 GDP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문 2 계열의 인문 2 부분의 3번 문제를 여학생들이 좀 특히 어려워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회 쪽에서 경제 쪽에서 충분히 다루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국어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그 도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수학 능력 비문학 지문으로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상가격은 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리고 제대로 된 비교가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가의 변동을 반영한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것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뭐 경제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다면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는 거죠. 80년대 총 연구개발기준 경상가격 기준으로 10배. 그런데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즉 90년에서 2000년으로 나가면서는 4.7배 증가해서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10배에서 4.7배가 됐다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료를 달리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경상가격으로만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상가격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밑에 보시면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10배에서 4.7배가 되지만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20에서 50, 50에서 130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에서 50으로 갈 때 2.5배 그리고 2.6배 그래서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0에서 4.7로 급하한 게 아니고 2.5에서 2.6으로 완만하지만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과학도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못 파악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가지수에 관한 정보가 아까 그 자료에서 물가지수에 관한 정보가 그 자료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지수에 대한 정보는 뭐 이건 너무나도 사실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2000년의 물가지수를 산출하려면 2000년의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을 나눠주기만 하면 이렇게 물가지수가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GDP가 아까 자료 중에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표 위에 잘 보이는 자료들이 약간씩 감추고 있는. 그러니까 좀 전에 문제는 물가지수였고 이번에 문제는 GDP의 문제입니다. 자, 대 GDP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 그 국민 총생산 중에서 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1990년대, 즉 90년에서 2000년으로 변화해 갈 때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GDP의 비율이 2.0에서 3.0으로 그 다음에 불변 가격은 50에서 1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밑에 보시면 불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의 실질 GDP는 130을 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수니까요. 비율로 하면 0.03 비율이니까 3.0, 0.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333
단위는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에 실질 GDP가 되는 거죠. 1990년에 실질 GDP는 50을 0.02로 나눠서 2,500, 그다음에 단위는 1,00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실질 GDP는 여기 그러니까 1990년에 2,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동량을 그래서 이 변동의 증가분을 2,500 그 기준년인 이 1990년에 GDP로 나눠주면 게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시 곱하기 100을 해줘서 73.3%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 GDP의 2000년대의 실질 GDP의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에 또 이 좀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부지런히 해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고전과 양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와서 논술을 설명하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에서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시문들도 지금 현재 독서와 문법 교과서, 철학 교과서, 사회문화 교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1학년들이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고전 과목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글들, 이런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어 지문도 주로 교과서 수준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들 가운데 좀 동서양의 고전들, 양서들의 원전을 찾아서 읽으시면 원전 부분을 좀 찾아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들을 쭉 보시면 바로 아시겠습니다만 한 편의 글에 대해서만 문제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건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이건 대비가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2편 이상의 글들을 같이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이 관점에서 저 관점을 비교하고 이 관점에서 저 관점을 비판하고 이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예년에 볼 때 논술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채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수백 장의 답안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겨우 몇 명만 선발된다고 생각하면 이 답안지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 문장도 좀 유려하게 잘 쓰면 좋겠고요. 맞춤법 띄어쓰기도 기왕이면 잘 갖춰져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내에 깊이 있는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글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고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실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예시 답안을 한번 써보게 합니다. 여학생들의 평균적인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답을 써보게 해서 이 정도 분량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적당히 자신의 답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분량으로, 그러니까 원고지에 칸을 만들어 드리진 않지만 적절한 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 정도의 글은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또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하셔서 문항을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